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민입니다. 우리나라 암 발병 1위, 단연 갑상선암입니다. 특히 40, 50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고 또 건강검진 중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다른 암보다 진행이 느린 편이고 또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잘하면 생존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 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갑상선암에 대해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갑상선암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우정우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갈수록 갑상선암이 좀 늘고 있어서 오늘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갑상선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갑상선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전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젖이라고 부르는 갑상연골의 아래쪽에 있으며 기관의 앞과 옆을 나비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네. 갑상선은 좌엽과 우엽 이렇게 양측을 이어주는 협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5cm 정도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갑상선이 앞쪽이 근육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밖에서 만져지거나 윤곽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갑상선에 혹이 생기거나 또는 갑상선에 비대증이 생기면은 갑상선이 눈에 띄거나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주변 구조는 좀 어떤가요? 갑상선은 혈관 분포가 매우 풍부하고 그리고 혈류량이 많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양옆으로 목의 큰 혈관인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가고 이들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이 갑상선 주변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수술은 출혈이 발생하기 쉬워서 외과 의사의 섬세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갑상선 주변에는 혈관 외에도 중요한 구조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를 비롯해서 식도, 부갑상선,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되돌이 후두 신경 등 좁은 공간에 이런 중요한 구조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수술 시에는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훨씬 더 섬세하고 주의 깊은 그런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 갑상선 외에 부갑상선이라는 것도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갑상선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갑상선 암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갑상선은 대개는 이 갑상선 뒤쪽에 4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숫자는 3개에서 6개까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부갑상선은 주로 혈중의 칼슘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엄밀히 말하면 갑상선과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내분비 기관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수술 중에 부갑상선이 같이 제거가 되든지 또는 주변에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수술 후에 저칼슘 혈증으로 손발이나 안면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혈중 칼슘 수치를 측정하면서 칼슘 제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네, 부갑상선은 이 칼슘을 조절하는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갑상선 외에도 갑상선 암이 발생했을 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조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되돌이 후두신경 그리고 상부 후두신경은 우리 목소리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들입니다.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이런 신경은 아주 가늘고 민감해서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흔히 나타날 수가 있고 드물게는 영구적으로 목소리가 변하거나 물이나 음식 섭취 시에 사례가 들리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과 그 주변 조직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알아봤는데요. 갑상선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선 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갑상선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해서 혈액 속으로 분비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 및 영유아기의 성장과 지능 발달에 꼭 필요하고 성인에게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요오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료가 되는데요. 요오드는 다시마라든지 김, 미역 같은 그런 해조류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문제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그런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지 못해서 갑상선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 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 해조류의 요오드가 풍부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이나 미역 또 다시마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해서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뇌하수체라고 하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뇌하수체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 결과 갑상선은 언제나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정확한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분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이 뇌하수체에만 이상이 생겨도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하신 이런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이라든지 저하증, 또 갑상선염 이런 것들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갑상선암입니다. 그렇죠. 갑상선암의 원인은 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은 목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또는 체르노빌에서와 같이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암 발생을 유발시키는 유전자의 이상이 암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암은 세포가 죽고 사는 것을 관장하는 중요한 유전자 발현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갑상선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갑상선 세포의 염색체 이상으로 지속적인 세포의 증식과 전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현재는 그 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환경적 요인에 노출됐을 때 갑상선암이 더 잘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환경적 요인은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음식에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이 연관돼서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방사선 노출과 연관돼서는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에서 보여주었듯이 거의 예외 없이 갑상선 유두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로 요오드 섭취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은 갑상선 비대가 흔하고 그렇게 비대된 갑상선에서 갑상선 종양이라든지 또는 암의 발생 빈도가 높았고 특히 여포성 암과 역행성 암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적 요인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가족 중에 갑상선암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좀 발생 위험도 더 높다고 봐야 할까요? 갑상선암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유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분화 갑상선암 중에서도 전체의 약 5%에서 가족력이 관찰이 됩니다. 한 집안에 갑상선암 환자가 여러 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제 갑상선암 중에서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 25%에서 30%는 유전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서로 또 이제 유전할 수 있는 확률 정도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우정우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갑상선암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 이제 갑상선암의 증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이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신체 검진 시에 의사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커지면서 쑤시듯이 아픈 통증이라든지 주위 조직의 압박으로 인해서 목이 쉬거나 음식을 삼킬 때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셨지만 좀 강하게 갑상선 암이다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 목의 앞부분에 결절이 있으면 갑상선암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절이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진 경우나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호흡 곤란 증상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있거나 목소리가 변한 경우, 결절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지며 주위 조직과 붙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거나 주변에 림프절이 만져질 때, 이럴 때에는 갑상선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갑상선 암이 진행됨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주위 조직이 압박을 받아서 목이 쉬거나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에는 커져 있는 림프절이 만져지기도 하며 때로는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객혈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갑상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갑상선 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된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연결되면 바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갑상선 암이 좀 진행이 돼서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갑상선 암의 원격 전이는 사실 드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이가 발생을 한다면 흔히 발생하는 원격 전이 장소는 폐, 뼈, 그리고 뇌 등입니다. 폐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호흡 곤란이라든지 객혈이 있을 수가 있고, 뼈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동통이나 골절 등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뇌로 전이가 되게 되면 이에 따른 신경 장애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네, 또 목소리가 이렇게 잠기거나 조금 목소리가 이상해졌다라고 할 때도 갑상선 암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목이 잠기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것은 대개는 감기에 의한 염증이거나 또는 장시간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성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이 이제 진행이 돼서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 및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목소리의 변화와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요. 갑상선 암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갑상선 암은 기본 검사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진단을 하는 촉진이 원래 기본 검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조기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촉진으로 만져지지 않는 작은 갑상선 암도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죠. 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겉으로 튀어나온 혹이 만져지게 되면은 의료진을 찾아서 갑상선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갑상선 종양은 신체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또는 별도의 조기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 종양이 발견되면 종양의 크기, 모양, 성질 등에 따라서 무록 같은 그런 양성 종양과 암이 의심되는 악성 종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초음파 검사 하나만 가지고서는 갑상선암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고, 암이 의심되는 종양의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와 더불어서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이용한 새침 흡입 세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악성인지 양성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힘든 경우가 또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초음파를 봤을 때 그 초음파에서 보이는 종양의 크기라든지 모양 그리고 양상에 따라서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와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초음파 검사에서 보이는 종양이 그 크기나 모양, 성질 등에서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무록과 같은 양성 종양으로 판단이 된다면 더 이상의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 받으신 의료기관에서 추후에 종양의 크기 변화라든지 개수의 변화, 모양의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보이는 종양이 크기나 모양 그리고 그 성질 등에서 초음파 검사만으로 이게 양성 종양인지 아니면 암이 의심되는 악성 종양인지 감별이 안 될 때 또는 강하게 악성 종양으로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추가적으로 주사 바늘을 이용한 새침 흡입 세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갑상선 암의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한 10년 전에 갑상선에 대해서 약을 오래도록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된다 했는데, 지금은 정상은 없어도 이 힘을 주면은 그 갑상 부분이 좀 불룩하고요. 자고 나면은 음성이, 갈라진 음성이 나옵니다. 전에는 참 음성이 탕탕했는데. 최근에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일단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이 쉬는 증상이 계속해서 오래된다는 것은 갑상선이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는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주변의 신경을 포함한 다른 조직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성이 희한하게 자고 나면은 말을 계속하면은 조금 나아졌는데 자고 나면 음성이 아주 갈라진 음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헛기침을 하면서도 목을 가다듬어도 잘 안 됩니다. 대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뭐 공기가 안 좋다든지 상기도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안전하게 이제 검사를 하려면은 사실 제 외래 오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증상으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는 뭐 위험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특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갑상선으로 약을 드신 적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꼭 초음파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문제가 좀 있으세요? 예. 그 집사람이 그랬는데요. 네. 한 90년 초반대에, 네. 한 1년, 2년 동안가, 그때, 갑상선 종이라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냥 양성혹이란 말씀이셨나요? 예, 예.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항진증이라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갑상선 종이라 그래가지고 네. 양성 혹이라 그래가지고 네. 일단 혹이 목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 좀 커가지고 그 당시에 수술을 했거든요. 네. 예, 제가 수술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약을 먹었어요. 네, 네. 그 약을 먹고 있다가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으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는 그 약을 먹지 말고 좀 추이를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 하던 와중에 오히려 검사를 하니까 한쪽에 또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약 3c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또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불편한 거는 없으면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 갑상선 종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보면은 완치가 안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평생 그러면은 이렇게 수시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참 궁금해서 제가 했습니다. 일단 그 병원에서 올바로 처치를 했다고 보고요. 아마도 그 새로 생긴 종양 자체도 양성 종양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양성 종양이 크기가 크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술로 떼어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하지만 지금 반쪽 갑상선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신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혹이 커지진 않는지 또는 예. 지금은 양성이지만 악성으로 변하진 않는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귀찮아서 수술을 하시는 거는 약간 조금 과잉 치료일 수도 있죠. 아, 예. 그럼 뭐 굳이 수술은 뭐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치는 그럼 이게 어렵습니까? 완치는 결국 수술로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암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들어도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일단. 네. 아, 예. 예. 네, 꼭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좀 계속 받아보셔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아버님. 예, 갑갑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갑상선 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문제가 좀 있으세요, 어머니? 예. 아니, 한 5개월 전에 갑상선 암을 수술을 했는데 제거를 다 했거든요. 네. 전절제를 지금 받으셨나요? 갑상선 약을 먹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가끔 한 번씩 목을 차고 쏠르는 기분이 들고 아, 이게 한 번씩 자주 그런 기분이 자꾸 나는데 그게 좀 목을 쫄르는 것 같아요.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제 유착으로 인한 목의 이물감 그리고 목을 이제 조이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갑상선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 절개를 한 그 부위에도 이제 흉터가 남지만 수술을 한 그 목 안에도 사실은 흉터가 생기면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착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수술하신 지 5개월 되셨다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수술하신 지 1년 정도는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을 이렇게 좌우로도 돌리시고 위아래 이렇게 돌리는 그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유착을 조금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에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유착 정도가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1년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집에서 또는 밖에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목을 움직여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이렇게 피부를 마사지해주는 그런 마사지 운동을 통해서 유착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는데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생기긴 생기는 증상인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예. 근데 지금 방사선 치료도 계속 지금 몇 번 받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시면서 일단 그 유착은 수술 후에 생기는 후유증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계속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면 좀 효과가 떨어져요. 수술하고 나서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네, 어머니. 마사지와 스트레칭 운동 네. 꼭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해주시면은 아직 1년이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이 딱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될 시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를 좀 많이 받아봤는데요. 아까 이제 양성인지 또 악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이 가느다란 침을 이용한 새침 흡입 세포 검사. 이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검사입니까? 새침 흡입 세포 검사라는 거는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가느다란 바늘을 갑상선 종양 내에 가볍게 바늘로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세포 조직을 일부 빨아내는 검사입니다. 위험한 검사는 아니지만 바늘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감 및 이제 주사 맞을 때처럼 경미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세포를 고배율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세포 모양에 따라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새침 흡입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새침 흡입 세포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 조직을 관찰할 때 모든 경우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갑상선 종양을 온전한 형태로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셔서 떼어낸 조직으로 검사를 해야지만 암 여부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세포 흡입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암이 진단되면 다음 치료 방향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암의 크기,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갑상선 암은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좀 있던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현재까지 갑상선 암의 치료 방침은 수술이고요. 네. 갑상선 암은 수술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입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갑상선 암을 수술하지 않고 계속 지켜봤더니 많은 수에서 병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자마자 수술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봤다가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암도 막상 수술을 해보면 30%에서 림프절 전이가 관찰이 되고요. 림프절로 일단 전이를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을 하면 병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재발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받아야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진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진단 즉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의 표준적인 치료 권고안입니다. 네, 작은 암의 경우에도 30%의 전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낮은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좀 수술을 하지 않고 놔두는 게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30%의 경우는 전체 환자의 30%는 결국은 진행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환자들도 이제 결국은 계속 암을 가진 채로 산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면서 외래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런 다른 갑상선 전문의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수술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진단받았다고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진행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도 되는 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갑상선암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네, 자 갑상선 암을 수술로서 완치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수술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갑상선 암 수술은 갑상선을 전절제하는 갑상선 전절제 수술, 그리고 한쪽 옆만 절제하는 옆절제 수술, 그리고 아주 일부만 남기고 대부분의 갑상선을 전제하는 근전절제 수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옆절제 수술에 비해서는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갑상선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옆절제 수술만 하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전절제 수술은 옆절제 수술에 비해서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고 이 숙련된 외과 의사에게 수술받을 경우에는 전절제 수술이나 옆절제 수술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해야만 또 수술 후에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 한쪽 옆에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작으면서 갑상선 피막위로 돌출되지 않은 그러한 림프절 전이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원격 전이가 없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만 갑상선 옆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조금이라도 크기가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또는 갑상선의 피막을 침범한 경우에는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대부분의 수술의 경우가 흉터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좀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40, 50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목과 같은 부위는 좀 잘 보이는 부위다 보니까 흉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도 좀 최대한 흉터가 남지 않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갑상선암 수술은 갑상선이 위치하는 이 목 아래쪽에 약 5cm에서 한 8cm 정도 이제 절개를 넣어서 수술을 한 것이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고 현재로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여성들에서 갑상선암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은 이제 갑상선암이 예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술 후에 이 삶의 질 그리고 미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평생 동안 아무래도 목에 흉터를 가진 채로 살게 되면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죠. 그래서 목에 눈에 띄는 흉터를 없이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고안이 됐고
첨단 외과용 로봇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수술들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술을 이제 로봇 갑상선 수술이라고 하고요. 전통적인 방법과 마찬가지 전신 마취하에 하는 수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목에 흉터가 없죠. 이거는 이제 양측 유륜과 양측 겨드랑이에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내서 절개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측 애과 유륜 접근법 로봇 갑상선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 젊은 여성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사진을 보고도 흉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걸려온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네. 네, 한 5년, 지금 11월 달이면 5년인데, 제가 갑상선 한쪽만 절제를 했거든요. 암으로 절제를 받으신 건가요? 네? 갑상선 암이었나요? 네, 갑상선 암이요. 네. 그 암으로 한쪽만 절제를 했는데, 근래에 한 3, 4개월 전부터 이렇게 헛기침이 좀 많이 나오고, 또 목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목이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째진다는 소리도 나온다나, 이제 좀 그런 식이 좀,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까운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더니, 그냥, 반쪽만 이렇게 절제할 때도 그때 옆에 또 조그마한 이제 뭐 무릎이라나 그런 게 몇 개 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혹은 커진 것 같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옆에 임파선이라나 뭐 그게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도 뭐 목을 씻는다든지 하면 한쪽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한쪽은 이렇게 좀 볼록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임파선이 부었다 하나 그 림프절인가 임파선인가 그게 틀린 건지. 같은 말입니다. 예. 네네. 네. 근데 그게 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일반 작은 병원이라 다른 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이제 큰 병원으로 한 가보라 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걱정 많으시겠네요. 일단 림프절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다 있는 면역 기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주변에도 림프절이 있는데 이제 암이 림프절을 타고 전이를 많이 하죠. 그리고 림프절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갑상선 옆 그리고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림프절은 꼭 암이 전이되지 않더라도 단순히 감기에 걸렸다든지 또는 후두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는 최근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커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으시고 초음파 양상을 통해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염증성으로 일시적으로 커진 건지 아니면 암이 전이가 된 건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전이가 의심된다면 방금 설명드린 그 세침 검사를 꼭 갑상선 조직이 아닌 이 림프절에서도 또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암이 재발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염증성인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한번. 선생님 제가 감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지금 앓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한 3, 4개월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커진 게 아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 및 그 림프절에 대한 세포 흡입 검사를 따로 받으셔가지고 그 즉 혹시라도 재발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쪽 남아 있는 그 갑상선은 괜찮은데 림프절에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네, 반만 이제 절제를 하고 나면은 사실 가장 많이 재발하는 곳은 남아 있는 갑상선 옆
거기서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그 다음으로 흔한 재발 장소가 바로 림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걸려온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들 이야기인데, 네. 지금 나이가 33살이고, 아, 예, 한 3, 4년 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살이 착 좀 빠져서, 네, 그래, 저 목에 초음파를 한번 했더면은, 결절이 뭐 0.56cm짜리가 2개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세침 검사를 한번 했어요. 해보라 해서. 네, 하니까 뭐 약도 없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호르몬은 또 관계가 없다 하고요. 네. 그냥 그저 의사 선생님 1년에 한 번씩만 뭐 세침 검사로 그냥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세침 검사를 안 해봤는데 지금 애가 손에 땀도 많이 나고 손이 미세하게 손이 술장 같은 게 드는 거 보면 손이 약간 미세하게 좀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관이 있는가 싶고 약이 없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큰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또 걱정이 돼서요. 애들은 병원에 잘 안 갈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세침 검사를 한번 받으셨나요?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결과는 혹시 어떻게 결과는 나왔는지? 뭐 크게 커진 것도 안 하고 약간 커졌다 하더라나 뭐 그냥 그 소리만 하고 약도 없고 예. 크기는 초음파로 보는 거고요. 예. 세침 검사 결과에서는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하는 검사거든요. 혹시 그거는 뭐 양성이라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양성이 괜찮다고요. 지금 증상만 들어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받으셨나요? 피 검사에서? 예, 피 검사하고 다 했지요. 그것도 다 정상이었어요. 예, 호르몬은 상관이 없다, 이상이 없다 하더랍니다. 그런 경우라면 방금 그 병원에서 들으신 대로 예. 주기적으로 일단 갑상선에 양성 결절이 있기 때문에 결절의 크기라든지 모양이 변하는지만 따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살이 빠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은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담배 끊은 지도 좀 됐고 술을 네. 한 잔씩 먹어도 별 이상은 없을 것 같는데 살이 네, 근데 뭐 네. 갑상선이랑 관련된 게 이제 호르몬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종양이라든지 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검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그런데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새침 그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침 검사를 매년 할 필요는 없고 초음파 검사만 1년에 한 번씩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우정우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 모시고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갑상선 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자, 아까 이제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또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 후에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요. 그렇죠. 이 갑상선 주변에는 되돌이 후두신경이 있고 또 상부 후두신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되돌이 후두신경은 갑상선과 기도 사이에 양측으로 위치하고 성대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이 신경에 손상이 오면은 수술 후에 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돌이 후두신경의 손상은 많게는 6%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으며 수술 후에는 수개월 후에는 정상으로 대개는 회복이 되지만 약 1%에서는 영구적으로 성대마비가 오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 되돌이 후두신경에 손상이 다 일어나면 그러니까 양쪽 신경이 다 손상을 받으면은 기도 흡인, 그러니까 살에 걸린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증상 그리고 또 호흡 부전,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암의 위치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되돌이 후두신경과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또는 이미 신경에 침범을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갑상선 암 수술 이후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쉰 목소리 외에도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 이제 손발이 저리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갑상선 바로 옆에 부갑상선이라는 아주 조그만 내분비 네. 기관이 붙어 아까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 위치는 같지만 갑상선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내분비 기관이죠. 아주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조직인데 한 4개에서 5개 정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갑상선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일부 환자에서 부갑상선이 같이 제거가 되거나 또는 신경 손상을 받거나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 내에 칼슘이 감소해서 입 주변이나 손끝이 저리고 또는 얼굴이 이렇게 실룩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저칼슘 혈증은 이 갑상선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약 49%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으며 영구적인 저칼슘 혈증은 많게는 13%까지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칼슘제를 복용을 하다 보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갑상선 암 수술 후에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또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쉰 목소리라든지 또 칼슘 부족으로 인한 저림이나 떨림, 마비 증상, 이 외에도 또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되돌이 후두신경 외에도 또 하나의 신경으로 상부 후두신경이라는 게 갑상선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 상부 후두신경은 되돌이 후두신경보다 해부학적으로 보존하기가 더 어려운 신경입니다. 더 가늘고 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 후에는 많게는 28%까지도 상부 후두신경 마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부 후두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목소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상부 후두신경 손상이 마비된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이 평소 때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노래방 가면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일반인들한테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네. 가수나 또는 아나운서처럼 이제 목소리가 직업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요즘 이제 전화로 텔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텔러들도 이런 분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후유증이 목소리와 관련된 것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이렇게 출혈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수술은 수술 직후에 수술 부위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출혈 위험성은 약 1% 내지 2%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목 부위의 출혈이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이 혈종이 쌓이게 되면 질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혈이 발견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지혈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목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후유증이 발생하다 보면 이게 숨쉬기라든지 말하기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너무 일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또 이제 갑상선 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 이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때는 좀 몸이 붓는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 한해서 갑상선을 전절제를 하고 나서 일부의 환자들이 받는 치료고요. 갑상선 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반절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절제를 한 후에도 굳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갑상선 암이 피막을 침범했다든지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 갑상선 암을 눈에 보이는 암을 다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갑상선 암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 전후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약 4주 정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이 붓는 증상으로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몸이 붓지만 치료 후에 다시 갑상선 호르몬제, 그러니까 신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2주 내지 4주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중단으로 인해서 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요오드 치료가 끝난 후에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2주 내지 4주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이 컨디션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체중 증가나 피로감 등의 증상은 모두 갑상선 호르몬제를 준비 과정에서 중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붓는 증상은 나중에 정상으로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요. 하지만 또 침샘에 손상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원래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흡수가 되도록 타겟팅을 하는 치료인데 원하지 않게 이 갑상선 조직 외에 침샘에 흡수가 돼서 침샘 조직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우리 몸에서 큰 침샘인 양쪽 귀 앞쪽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하선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고용량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잘 생기고요.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 전후에 물이나 다른 음료를 많이 마시고 신사탕이나 신과일을 많이 먹어서 침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것이 침샘의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샘 부위에 마사지를 한다든지 또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갑상선암이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도 좀 흔한 질환이 되다 보니까 임신 때문에 좀 고민인 분들도 많아요. 이 그렇죠. 방사성에 관련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에는 꼭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고 나면은 사실 그 방사선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씻겨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에 1년 동안은 임신을 피하도록 권고해드리고 있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임산부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으면은 이 요오드가 태아의 갑상선까지 같이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태아의 두뇌 성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유산과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성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임신 여부를 검사를 해야 하고 임신으로 확인되면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미뤄야죠. 출산 뒤로. 네. 출산 후에 요오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 후에 1년이 경과한 후에 임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서 받게 되는 건가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번 내지는 2번의 투여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많이 진행된 경우에서 이제 3회 이상 투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여 횟수는 갑상선 암의 진행 정도, 그리고 전이 여부, 투여량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핵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그 투여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오드를 투여하면은 치료 효과가 몸 안에서 최소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재차 투여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 6개월 후에 다시 투여해야 합니다. 네. 자, 갑상선암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어떤 문제가 좀 있으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있잖아요. 네. 딸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아니요. 했는데 네. 요도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다 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나이는 36살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딸이 일하러 다니는데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는데 그때 수술을 했거든요. 어디까지 전이가 됐다고요? 임파선. 임파선이요? 임파선까지 됐다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 걱정되는 거는 재발 될까봐 재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는 이제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요오드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혹시 몇 번 받으셨나요, 치료를? 요오드 치료를? 한 번 받았어요. 한 번이요? 아니, 방사는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요. 예, 요거도는 하여튼 입원해가지고 한 5일인가 며칠. 예, 그게 이제 했어요. 같은 건데, 요오드 치료를 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스캔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잔존 갑상선 조직, 아주 미세한 조직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났다는 거는 그 스캔에서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이 없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림파선 전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서 전이 림프절을 다 제거를 한 상태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까지 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생을 두고 볼 때는 일단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개인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재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계속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받으셔야 되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을 하러 댕기거든요. 근데 운동 안 하고 저를 일을 해도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갑상선 암의 재발과 관련해서는 이 우리 몸의 피로나 운동하고는 사실 별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사선을 피폭했다든지 또는 식이의 요드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을 잘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일하는 것은 갑상선의 암의 재발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자꾸 조금만 움직이면 자꾸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상선을 전절제하고 나면은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조금 피곤한 증상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지 재발에는 그다지 큰 걱정 안 해도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검사만 꾸준히 받으신다면 네. 재발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우정우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갑상선 일부 절제를 한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아무래도 모두 이 갑상선이 모두 있는 것보다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 꼭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할까요? 네, 갑상선을 반만 절제한 경우에는 남은 반쪽 갑상선이 2배 일을 해서 정상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기능 저하에 빠진 경우가 나머지 한 20% 내지는 30%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반절제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여부는 환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을 전절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우정우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 모시고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 초음파가 도입되기 전에는 갑상선암은 한 번 걸리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우수한 건강검진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자들과 노력이 합쳐져서 이제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 외래에서 제 환자들도 갑상선암에 걸려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네. 반면에 영국과 같이 암의 조기 검진에 소극적인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갑상선암의 사망률이 20%를 상회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검진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시고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받아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매체에서 갑상선암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위에 입맛이 자꾸 없어져서 찬 음식을 계속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죠. 또 더운 계절이라도 종종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지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여름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따뜻한 음식도 주기적으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